반갑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옆에 있으니까 꼭 저거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왠지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사건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좋네요. 이런 분위기 좋아합니다. 예, 소개받은 이경혁이고요. 저는 사실 노동이라는 대주제를 두고 얘기한다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동이라는 어떤 우리 주제를 이야기함에 있어 이제는 게임이라는 주제도 자꾸 엮이는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에 관련된 얘기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게임 문화재단하고 크래프톤이 같이 주최하는 게임 제너레이션이라는 이제 비평 웹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편집장을 1년째 맡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의 대주제는 현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제는 이게 게이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현질이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이기도 하고요. 현질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게임에다 돈을 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질은 이제 갈수록 사회 문화면의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최근에 게임 좀 하시거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게임은 원래는 이제 작년쯤에 일본에서 런칭했던 우마무스메라는 경마를 갖고 온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왜 최근에 뉴스에 나왔냐 하면, 한국에서 일매출 150억을 찍었어요. 그 잘 나간다는 리니지 시리즈를 제치고 앱스토어 일매출 1위를 찍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죠. 근데 한편으로는 하루에 이 게임에다가 이제 말 한 마리 뽑는다고 150억을 쓴다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 게임에서 돈을 쓰는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무어가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현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누르는 거야? 이렇게 내는군요. 현질의 원래 의미는 뭘까요? 아마 굳이 이걸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현질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게임에 돈을 쓴다라고 아까 저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오락실, 요즘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오락실 있죠. 거기다가 동전 넣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식으로 게임 팩을 산다거나 이런 걸 가리켜서 내가 게임에 돈을 썼어, 넌 현질했구나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을 하죠. 뭐냐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서 게임 안에서 뭔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은 현질이라고 많이 하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유명한 리니지죠. 진명왕의 집행검을 가져와 봤는데, 보통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이게 실거래가가 3천에 호가가 1억이다. 거의 무슨 부동산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들 거래되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안에서 특정한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디지털 코드일 뿐이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현금으로 물건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현질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혹시 이게 GIF인데 클릭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를 거기 잠깐 클릭해 줄 수 있나요? 안 되나? 그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리니지 M에서 소위 말하는 가챠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캐릭터 카드를 뽑을 때 좋은 카드가 나오면 이렇게 이빨에서 한번 금리가 번쩍이면서 슈퍼카드를 나오는 연출을 따로 만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게임사들도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게임 이상으로 이 소위 말하는 돈을 내고 뭔가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약간 도박 용어긴 한데, 얼마를 던지고 이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는 걸 소위 쪼는 맛이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럴 정도로 게임에 그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현질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절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이 뒤에 전미사 현금에
뒤에 전미사 질이 붙죠. 이게 어떤 행위를 좀 낮잡아 부르는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게임에서 현금을 쓰는 행위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게이머들이 비난을 좀 합니다. 현질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비난이 뭐냐면 이제 게임의 공정한 룰을 어긴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게임이라는 건 뭐 이것도 더 이야기할 여지는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 뭐 스타크래프트 나이 든 분들은 조금 젊은 분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은 어떻습니까? 그 한 판의 게임을 할 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는 현실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순수한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어떤 순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정한 게임이라는 건데 그게 현금을 통해서 뭐 특정한 유닛을 강하게 만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냐라는 이슈가 있죠. 그거를 가리켜 이제 페이 투 윈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이기는 구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실에서도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거를 게임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비판도 많고 그래서 보통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현질은 매우 졸렬하다. 비겁하다. 그리고 구차한 플레이다. 너는 게임하는데 거기다 꼭 그렇게 돈을 써서 이겨야겠니? 이런 비난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까지가 현질을 하는 플레이어들에 대한 비난이라면 게임사에 대한 비난이 훨씬 크죠, 사실은.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게임사들이 이제는 돈에 눈이 멀어서 좋은 게임을 만들기보다는 그저 뽑기 머신을 만드는데 난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를 매우 호구로 본다. 우리가 언제까지 결제할 줄 알아?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지 않고 그냥 도박만 만들고 있어. 그래서 항상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은 진정한 게임이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죠. 진정한 게임이란 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공정한 게임이라는 하나의 이상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유행하고 있는 현질이라는 것은 그 공정한 게임이라는 룰을 깨고 있다라고 이해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게임이란 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어디까지를 우리가 공정한 게임으로 볼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게임을 한다라는 말로 쓰이는 플레이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의 의미에 대해 좀 살펴보죠. 논다는 거는 우리말에 논다는 동사는 사실 플레이라는 의미랑 딱 붙진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백수 친구한테 물어보면 너 요새 뭐해? 그러면 홀순날 놀고 짝순날 쉬어 이러죠. 여기서 논다 쉰다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영어에서는 이 플레이에 레스트라는 의미가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둘이 좀 구별이 되죠. 플레이라는 거는 몇몇 학자들이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생산하지 않는 어떤 활동을 가리키죠.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인데 이제 보통 게임 연구에서는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조처럼 불리는데 요한 하이징하라는 사람은 즐거움을 창출하는 비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이걸 하는 게 호모 루덴스, 인간이 놀이함으로써 갖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뒤에 나오는 사회학자 로제 카이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에서 분리된 세계에서 규칙 하에 움직이는 자유롭고 비생산적인 활동. 뭐 대충 비슷한 얘기죠, 두 사람. 근데 완전히 겹치는 하나는 비생산이라는 지점이죠. 인간이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게 생산을 목표로 하지 않고 뭔가 자꾸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게 플레이라는 말, 놀이라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함이죠. 그래서 놀이를 만약에 좀 관계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생산 혹은 우리가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척점에 위치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한다의 반대편에는 그냥 집에서 방에 누워 쉰다가 아니라 똑같이 어떤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의 중심이 생산이 아닌 경우를 가리킨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맹점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인류의 역사, 문화 같은 것을 계속 살펴보고 정리하고 기록해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생산과 노동에 중점을 맞춰서 바라봤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놀이를 통해서 인류는 또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온 바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제 게임에서 어떻게 놀이가 활용되는가를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초창기 게임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임인데
테니스 포 2라는 게임이에요. 1950년대에 나왔고요. 이걸 보면 디지털 게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오실로스코프라고 하죠. 아날로그로 어떤 그 뭐야 전극 두 개 꽂아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활동을 그래프처럼 기록하는 아주 옛날 방식의 기계인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일하던 사람들이 약간 오픈하우스 같은 걸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손님들이 올 건데 뭐 좀 재미난 거 없냐? 원자력 얘기만 할 수 없잖아 하다가 누가 몰래 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계측 장비로 이런 장난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전시를 했는데 이것만 인기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핵물리 연구소에 와서 그 핵 원자력 얘기는 듣지 않고 이것만 하다 간 거죠. 그게 이제 테니스 보 2예요. 그래서 여기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 가운데 네트가 있죠. 그래서 조그 셔틀 같은 걸 두 사람이 들고 이 공을 이렇게 서로 넘기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되게 특이하게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핵물리 연구소라고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핵에너지에 관련해서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투여해서 연구 개발을 하던 곳이죠. 이런 장난감을 만들려고 장비를 사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컴퓨터 게임도 그렇죠. 컴퓨터라는 기술도 사실 세계대전 때 암호 해독하고 탄도 계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전쟁이라는 어떤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걸 갖고 사람들은 자꾸 장난을 치려고 합니다. 보통 혼나죠. 이제 상사에게 걸리면 혼나고 징계받는 무엇인데 우리는 항상 이걸 꿈꿔요. 생산하고 노동하는 기계로 뭔가 우리말 좋은 말이죠. 농땡이를 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탄생한 게 오늘날의 디지털 게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장난의 영역이었어요. 정말 야, 이거 재밌지 않아? 웃기지 않아? 근데 19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벼운 디지털 장난은 매우 중요한 매체 상품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퐁이라는 기계가 1976년에 나온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중 오락실의 아케이드라고 불리는 그 공간에 놓이는 기계죠. 아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이 화면의 가운데 금이가 있고 양쪽에 하얀 바가 있고 공을 튕깁니다. 탁구처럼. 그래서 상대편 뒤로 넣으면 골이에요. 그리고 이 다이얼을 돌려서 조작을 하죠. 그냥 뭐 돌리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판이 움직이면서 막는. 여러분 많이 해보신 벽돌 깨기 아시죠? 벽돌 깨기가 1인용이라면 사실 그 벽돌 깨기는 원래 2인용이었던 퐁을 1인용으로 바꾼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동전 넣는 데 있죠? 술집이나 카페 같은 곳에 동전 넣고 해라라고 처음 나오게 된 게 이제 1970년대에 퐁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장난감 같았던 게임은 이제 상업 대중문화의 일환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를 맞게 되죠. 그러면 상업이 됐다는 건 이 논다는 게 꽤 재밌고 돈을 내고도 할 수 있는 무엇이다라고 대중들이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논다는 건 뭘까요? 플레이라는 동사가 실제로 영어에서 쓰이는 상황들을 좀 짚어보면 그래요. 연극을 하죠, 우리가 플레이. 음악 연주도 플레이라고 부르고 스포츠 경기도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쉰다가 아니죠. 그냥 노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연극은 대본이 있고 음악은 악보가 있어요. 축구는 룰이 있고 게임도 룰이 있죠. 근데 이걸 100% 규칙대로 재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극에도 소위 말하는 애드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연출자마다 같은 대본으로 다른 연극이 나오고요. 음악도 뭐 다들 아다시피 뭐 카덴차, 애드립 뭐 각자 자기 구간들이 다 있고 지휘자마다 연주자마다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뭐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불리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게임은 당연할 겁니다. 플레이라는 동사가 붙는 경우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규칙이 제시가 되지만 반드시 이 규칙을 100% 지키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규칙이 깨지는 순간들도 포함하는 게 플레이죠.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벤치 클리어링 같은 걸 터지지만 그걸 경기의 일부라고 보죠. 왜 존 케이지 같은 그 퍼포먼스 보면은 음악하지 않는 것 혹은 악기를 부수는 것도 음악의 일환으로 보려고 합니다. 게임도 그렇죠. 어떤 버그성 플레이가 나왔을 때 이게 버그냐 아니냐 갖고 엄청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예 게임 정규 플레이의 일부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규칙이란 존재를 두고 플레이어, 이 규칙을 받아서 재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규칙과 조응하는가라는 과정을 다루는 게 플레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게임에도 정확히
플레이라는 동사가 붙어요. 뭐 현실 얘기한다더니 되게 옛날 얘기부터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 플레이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뭐 여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제일 쉽고 편하게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 몰입으로서의 플레이라는 지점이에요. 요건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난이도가 있어요. 게임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제시하는 테트리스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이쪽 X축에는 기술 능력이라고 표현된 플레이어의 숙련도가 있죠. 이 둘이 적당한 어떤 지점을 맞출 때 게임 플레이가 몰입으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딱 잡았는데 너무 어려운 게임이에요. 뭐 철권을 여러분이 처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어때요? 철권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본 분들이 들어가면 30초 만에 끝나죠? 그러면 다시는 이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건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못해요. 불안하죠. 반면에 너무 쉬운 게임, 예를 들어 그냥 버튼을 연타했더니 그냥 계속 적이 죽는 걸 2시간을 하면 역시 이 게임은 다시 하지 않습니다. 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묘한 지점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걸 플로우 통로라고 하는데, 난이도와 숙련도가 적절하게 마주쳐서 내가 이걸 조금만 더 하면 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알듯 모를 듯한 긴장감의 순간이 몰입이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게임을 플레이하는 가장 중요한 메카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플레이는 매우 생산적이지 않은 어떤 활동이었고, 그 플레이라는 건 난이도와 숙련도가 서로 주고받는 교묘한 기량 지점을 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디지털 게임으로 들어왔을 때 실제로 대중들은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제가 정리해보면 이제 디지털 게임 플레이의 상업적 역사라는 점입니다. 최초는 아까 보시다시피 70년대에 나온 동전 투입식 아케이드 게임이죠. 이거는 뭐 우리는 정확히 오락실이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봐온 바 있죠. 참고로 여기 젊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0대, 20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나이 든 세대하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게, 요즘 10대는 동전 넣는 게임을 나이 들어서 봐요. 극장에서. 동네에 오락실이 없잖아요, 잘. 그래서 요즘은 어떤 순서로 게임을 보냐면 처음에 플래시 게임을 먼저 봅니다. 아기 때 엄마 아빠가 식사할 때 울지 말라고 틀어주는 그 플래시 게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있죠? 추석 때 조카들 와서 내 컴퓨터 이상한 거 깔아놓는 그 무료 게임들, 그걸 그 다음에 겪고, 그 다음에 중학생 정도 가면 뭐 롤 같은 걸 겪게 되고, 그러다 이제 극장 가서 처음 동전 넣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동전 넣는 오락실이 있네? 뭐 그런 순서로 봐요, 요새는. 하지만 이제 최초 역사적으로는 동전 투입이 제일 먼저였죠. 한국에도 80년대에 들어온 이 게임의 작동 방식은 게임 안의 얘기보다 밖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 가치는 내가 하나의 코인을 넣었을 때 이 코인의 대가로 특정한 시간을 주기보다는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준다는 게 뭐냐면 아까 난이도 숙련도 얘기를 했죠. 숙련도가 매우 높은 고수의 경우에는 동전 하나로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숙련도에 의해 화폐 가치가 움직여요. 옛날에 그런 전설들 많이 들어보셨죠. 동네에 뭐 너구리 진짜 잘하는 애 있는데 걔는 동전 하나 넣고 하루 종일 해갖고 아저씨가 기계 끄고 가라 그러고 막, 그게 실제로 존재를 했고, 그런 장면들은 오락실 주인 아저씨와 이 동전을 넣고 플레이하는 숙련도 간에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경제로서의 상호 경쟁 관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 오락기는 공공 공간인 아케이드에서 대여 방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게임기가 우리 집에 있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코인의 가치가 의미가 없죠. 그냥 내가 켜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때는 대여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가치가, 한 코인의 가치가 숙련도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초창기 시대였다면 대략 미국에서도 이제 70년대 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긴 하는데, 80년대부터는 한국에서도 가정용 콘솔 기기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뭐 대중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것도 있는 집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빈대를 붓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상업적인 역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용 공간에서 대여로 플레이하던 게임이 이때부터는 개인 공간의 소유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냐면, 기기를 대여하기 위해 내가 줄을 섰다가 동전 하나 넣는 그 대여의 순간이 소프트웨어와 기기를 구매하는 방식, 구매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숙련도의 상업적 의미는 조금 빠져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왜냐? 오락실에서 너구리를 할 때 내가 너구리를 정말 잘하면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플렉스기도 하죠. 동전 하나 넣고 야, 잘 봐. 내가 몇 시간 하나? 뭐 이런 것도 보여주죠. 근데 이제는 15,000원을 내고 팩을 하나 샀는데 이걸 너무 잘해요.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더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게임 소프트웨어의 가격 가치가 크게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뭐가 주요한 상품 가치가 되냐면 팩 하나 사서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나. 이건 요즘도 있죠. 요즘 패키지 게임 사면 그래서 유효한 플레이 타임이 얼마냐를 계속 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여 시대와 소요 시대는 그 게임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비디오 게임 아케이드 시대에도 나타났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조금 특이한 시대가 하나 열리는데 PC게임과 불법 복제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PC게임은 뭐 초창기 80년대 소위 말하는 8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도 보급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대중화는 이제 88년에 있는 한국에서 그 당시 문교부였죠. 이제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주요 대기업들이 교육용 PC라는 것들을 이제 양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16비트 PC라고 처음 나오게 되는 IBM XT 계열이었는데 한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80년대면 이제 한참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붐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중산층을 상징하는 몇몇 가전들이 있죠. 전축이라고 불리는 홈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용으로는 피아노와 함께 개인용 PC가 이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되게 재밌는 건 교육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집에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세일즈의 목표였는데, 그렇게 집에 컴퓨터가 들어오면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제 집에서 오락할 수 있다. 모든 기기가 사실 그렇게 활용됐죠.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는. 근데 그래서 이제 PC 게임이라는 게 이제 붐을 이루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콘솔 게임기는 비싸고 또 자녀에게 잘 사주지 않습니다. 왜? 한국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이에게 오락기를 사준다와 교육용 컴퓨터를 사준다는 사실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PC 게임이 엄청 붐을 이뤄요. 또 모두가 PC를 갖고 있으니까 접근성의 문제죠. 근데 PC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롬 패키지를 쓰는 그 가정용 콘솔 게임과는 다르게 디스켓을 사용하거든요. 저장 매체로. 요건 복사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PC 게임들은 처음에 그 정품 패키지, 라이선스를 받아서 들어온 형태가 아니라 해외에서 디스켓으로 복사해온 소위 백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예 유통 루트도 이렇게 됐어요. 복사집이라는 표현이 생기는데 서울, 그 다음에 각 지방의 주요 도시의 컴퓨터 가게에 가면 이제 디스켓 한 장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받고 아예 게임 타이틀을 쫙 적어놔요. 리스트에. 그러면 아저씨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2,000원 받고 2장 복사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완전 해적판의 시대였는데 뭐 주 사용자였던 게이머, 주로 이제 연령층이 어렸죠. 지금보단.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정품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복사를 했고 한 명이 돈 주고 복사해오면 이제 동네 컴퓨터 학원을 통해서 그 동네에 전부 그 게임이 번지는 식으로 완전히 소프트웨어 복사로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시대를 가리키는 되게 주요한 디지털 유물이 요 기계인데 요게 당시 PC에 꽂으면 뭘 했냐면 이제 복사가 하도 심하니까 예전에는 디스켓 복사 방지 소위 말하는 락을 건다는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카드를 꽂고 디스크 드라이브 2개를 놓으면 그 락을 스킵해서 그냥 복사를 하게 해줬어요. 그럼 요 기계를 갖고 있는 복사집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켓 한 장에 2,000원, 2배로 받았죠. 이 정도로 불법 복제라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또 그걸 막겠다, 뚫겠다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게 이제 PC 게임 초창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도 조금씩 저작권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소위 말하는 정품 패키지의 시장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서 게임 채널, SKC, 뭐 쌍용 같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게임을 정품으로 사서 유통을 하면은 합법적인 매출이 되지 않아? 라고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지 못했어요. 왜냐? 다들 공짜로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먼저 들어오는 바람에 이걸 왜 돈 주고 사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컴퓨터 잡지들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그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니들이 다 공짜로 하면 누가
이 게임 만들어서 밥 벌어 먹겠냐, 정품을 사용하자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쉽지 않았죠. 물리적으로 공짜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복제가 이게 당시에 패키지 제가 어렸을 때 한 15,000원, 2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정품 판매는 실패에 가까운 성과를 내긴 해요. 거의 일부의 윤리적인 그 마인드에 기대는 정도의 매출이었던 거고, 그래서 패키지 안에 여기 보시면 무슨 지도도 들어있고 막 그렇죠. 이런 특전들을 최대한 넣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을 했지만 결국은 매스마켓이 되지는 못했죠. 근데 이런 불법 복제는 캠페인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지점에서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요새 불법 복제 잘 안 합니다. 그죠?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윤리적이 돼서 혹은 법률이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서 아니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그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바로 ESD라는 요소죠. 여러분 스팀이라고 하시면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을 꼭 어떤 저장 매체를 가서 사지 않죠. 요즘은 콘솔 게임들도 그냥 인터넷 꽂으면 온라인 다운로드로 훨씬 빠르게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산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불법 복제는 의미를 상실해요. 여기는 사실 제가 적진 않지만 하나 더 있죠. 바이러스가 이제는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라 랜섬웨어나 머레어 같이 매우 크리티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불법 복제의 경우 대부분 그게 묻어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왕이면 뭐 얼마 내더라도 또 다운로드 플랫폼은 그게 있죠. 내가 직접 디스켓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걸 언제든지 그냥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편리성들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서서히 정품을 쓰는 게 더 좋네? 라는 개념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핵심은 판매 플랫폼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네트워크 체계로 내 컴퓨터가 묶여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요즘 게임들은 이제 패치라는 게 일상화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의 버전이 예전에 디스켓 CD 시절에는 한 번 사면 그걸로 고정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온라인 게임 뭐 조금만 안 하다 들어가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게임이 바뀌어 있죠. 정품을 사서 인증되지 않으면 그런 업데이트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버에 연결된 나의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플레이한다라는 마인드에 익숙해지고 그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매우 자연스러워진 거죠. 대신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초창기 오락실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대여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소프트웨어 구매로 오면서 소유하는 방식이 됐다면 여기는 제3의 방식이죠. 정말 내가 스팀에 구매한 게임은 소유일까요? 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팀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딴 회사가 사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물리적으로 소유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영구임대 같은 개념으로 오늘날의 디지털 이용권 소유는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그 맥락 안에 있는 것들이 배틀넷, GOG, 스팀 같은 지금의 ESD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오늘날의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들이죠. 똑같이 서버에 물려있는 클라이언트 기기예요, 스마트폰도.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결제사적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카드가 오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특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PC 시절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온라인 결제를 하는 게 굉장히 일이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공인인증서 시절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고, 카드사 앱도 뭐만 하면 자꾸 보안 뭘 업데이트를 해라 막 그 난리를 쳤는데 스마트폰이 오픈되니까 어때요? 그냥 스마트폰에 내 카드 넘버가 오픈되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원터치 결제가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섭죠. 여러분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특히 어떤 게임, 이렇게 현질을 요구한 어떤 게임인데 조금 재밌게 하다 정신을 차려보면 5만 원을 내가 쓰고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이 인터페이스의 간결함도 굉장히 큰 요소이긴 해요. 소위 말하는 인앱 결제라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앱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내 카드와 연동해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어 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분 유료 결제라는 게임 안에서 추가로 돈을 내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PC에서 공인인증서 있었던 시절엔 여러분이 지금처럼 현질을 하지 못했어요.
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아마 다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함까지 겹치면서 사실 현재 디지털 게임 매출에서는 가장 크게 나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게임들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만드는 블리자드의 최고 매출, 그 계열사 최고 매출은 킹닷컴이라고 이제 같은 계열사가 갖고 있는 캔디 크러쉬 사가예요. 예.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무리 팔아도 그거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 기반에는 아까 얘기한 온라인 베이스의 새로운 구매 방식과 동시에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이 매우 손쉬운 결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현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두 챕터를 길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가장 먼저 현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게 아직 정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것 중에 이제 여기에 지금 집중되는 거는 전 세계 최초로 나온 건 1999년 한국의 넥슨이 만든 퀴즈라는 게임에서 처음 현질 요소가 등장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기까지가 학계의 정설이라는 거죠. 퀴즈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매번 화면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이때의 현질이라는 거는 현질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요소가 있어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최초의 부분 유료 결제다까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편합니다. 여기 이 캐릭터들의 머리와 의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을 팔기 시작한 거죠. 게임이 아니어도 이건 많이 팔았죠. 옛날에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아마 싸이월드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최초로 컨텐츠 안에서 추가 결제를 통해 뭔가를 바꿔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퀴즈는 역사에 한 이름을 남기고 있죠. 얼마 전에 저도 생각나서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다 매크로를 돌리고 있어요. 이게 하도 정답이 이미 다 나온 상태라 사람들이 그냥 매크로 키고 레벨업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현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현질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는 부분 유료 결제라는 게 처음 등장했다. 1999년에. 근데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해선 전제가 또 하나 깔리죠. 이 결제는 당연하게도 온라인 결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9년에는 이 현질이라는 것, 그리고 부분 유료 결제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연결이라는 시스템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현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내가 맨날 가게 가서 아이템 하나 주세요. 500원 주고 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보편화되고 있었다라는 전제를 하나 딛고 이제 현질의 발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대략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온라인 MMORPG라고 부르는 그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롤플레잉이라는 게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람의 나라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고, 리니지도 이제 이 근처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외국에서는 이제 에버퀘스트나 다오옥이나 좀 이따 나오는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을 한참 하게 되는데, 이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2000년대에는 게임사가 아니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현질이라고 부르는 본격적인 지점이죠. 그래서 현질은 게임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용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템베이라는 로고를 가져왔지만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에스크로 해주는 서비스예요. 에스크로라면 여러분 오픈마켓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기 입금을 하지만 이게 사기일 수 있으니 에스크로사가 이미 그 현금을 들고 있고 보증만 해주고 물건을 보내줘 하면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 대금을 지급해주죠. 아이템 거래는 굉장히 사기가 쉬웠거든요. 사기치기가 너무 쉽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쉽게 말해. 최초의 아이템 거래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거는 디아블로2거든요, 저희가. 디아블로2의 경우에는 그 배틀넷을 통해서 멀티플레이가 됐었고, 아주 좋은 아이템은 정말 희귀하게 떨어지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뭘로 거래냐면, 룬 같은 걸로 거래합니다. 재료 같은 걸로. 그 아이템 내 룬 3개랑 바꿔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인플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던링이라고 아마 많이들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그게 원래 되게 희귀한 아이템이었는데 너무 많이 풀리거든요. 복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조던링이 화폐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사는데 조던링 5개, 뭐 이 아이템은 조던링 40개. 그래서 인게임 아이템으로 이용자들 간의 거래가 성사가 되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는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던링 하나에 현금 얼마에 살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이용자 간의 거래가 처음으로 현금으로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리니지로 이어져요. 뭐 리니지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차를 한 대 살 값이다 뭐부터 해갖고. 근데 이때의 리니지 현금 거래와 지금 모바일 리니지의 현금 거래는 다른 개념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는 전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는 이 아이템 거래에서 땡전 한 푼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뭐 자기네가 수수료를 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용자들이 이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거 만드는데 재료도 많이 들고 또 강화하는데 확률이 있죠. 그래서 몇 프로의 확률로 깨져요 아이템이. 예를 들어 13강까지 했는데 그럼 거기 들어간 재료 확률인데 그걸 14강 하다 깨지면 말짱황이에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14강이 떴다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갖고 그 완성된 확률을 내가 현금을 줄 테니까 팔아 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부터를 게임의 현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리니지라는 게임은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레벨업을 하고 더 좋은 장비를 갖추고 그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뭐 던전을 더 빨리 공략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버 최강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서버 최강이라는 권력이 주는 쾌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걸 위해서 현금을 사기 시작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현금으로 아이템의 가치가 매겨졌죠. 소위 말하는 상품이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은 가격이 변동하죠. 예를 들어 뭐 13강짜리 검이 더 희귀해지면 이 가격은 오르게 돼요. 소위 말하는 다음 사람에게 비슷한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의미가 나타나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칼을 사도 부담이 없는 게 비슷한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마치 부동산 같이 가치의 하락이 없는 고정된 거래가 가능한 무엇이 되는 거죠. 현질이라는 건 게임 안에서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저 게임을 좀 더 잘하고 강해지는 의미로 작용을 했지만 게임 밖의 현실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이나 펀드 혹은 요즘 얘기하는 뭐 가상화폐 같은 이용자들끼리 이것은 얼마의 가치가 있어라고 매기고 그 가치가 일정 한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품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인 거죠. 이게 게임사는 배가 아픕니다. 리니지는 당시에 월정액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PC방에서 이용하면 PC방에서 추가 이용료를 B2B로 내죠. 그러니까 이 PC방에서 5대가 리니지를 5시간을 돌렸다 그러면 그 사용 시간의 베이스에서 PC방 프랜차이즈가 NC소프트에 이제 일정액을 주는 형태로 B2B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무리 봐도 이 NC소프트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저 안에 거래되는 아이템이 얼만데 저걸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나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에 들어오면서 리니지 같은 게임들이 이제 모바일로 다시 들어오죠. 이 단계에서부터는 외부 거래가 막혀요. 가급적 아이템의 외부 거래를 막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어때요? 모바일 여러분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뭔가를 계속 구매하라고 시킵니다. 정기권을 사야 되고 요즘은 어때요? 아이템을 사도 기간 한정이 많죠. 15일 지나면 아이템이 소멸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거래를 막는 대신에 내부에서 충분한 돈을 그 거래액을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오려는 흐름들이 지금 모바일 게임에서 나타나고 있죠. 이게 두 번째 현질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현질은 그래서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에 아이템을 주고받는 거래로서의 현질이 제일 먼저 등장했지만 지금 우리가 모바일에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현질은 그게 아니죠. 그 거래는 오히려 어디 있냐면 캐릭터, 계정 거래 정도에만 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게임사에게 게임사가 파는 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태 혹은 월정액 VIP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현질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게임이라는 가상 공간에 내가 돈을 써서 강해질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이용자 간 거래와 게임사에 돈을 주는 방식 둘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 조금 그 관계를 설명을 더 해보죠. 그래서 현질의 두 가지 맥락을 좀 봤죠. 뭐 최초에 퀴즈가 도입했던 부분유료 결제는 현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바타를 사는 건 현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확히 인게임 상황에서 외부의 현금을 통해 게임 안에 승패 혹은 레벨업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을 현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현질은 두 가지죠. 뭐냐? 남이 만든 아이템을 내가 산다. 그리고 내가 만든 아이템을 판다라는 이용자 상호 간의 상품 거래. 그리고 게임사가 아예 이 이용자 거래를 막고 대신에 우리 아이템을 정기적으로 사라고 만든 현재 모바일 게임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게임 아이템의 구매. 그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현질이라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구매하든 현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딱 하나예요. 현금을 통해서 가상세계 안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질이다. 저 자식 현질하고 자빠졌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비하는 거기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질을 놓고 나오는 이제 입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야? 뭔가 잘못 눌렀나? 현질은 아까 잠깐 설명했던 플레이의 구조가 있죠. 난이도와 숙련도 사이에 이 교묘한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써서 플레이하는 건 이 긴장을 망친다는 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왜냐? 이 적절한 난이도, 예를 들어 내가 막혔어요. 특정 레벨에서. 그러면 옛날 같으면 현질이 없는 시대면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모든 게임이 100%다 완벽하게 디자인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식 RPG에서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해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마왕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마왕과의 전투다 했는데 택도 안 되게 깨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레벨업도 안 되고 아이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스토리와 무관하게 다시 필드나 낮은 던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뭘 해요? 소위 레벨 노가다를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아까 플레이의 의미를 설명드렸잖아요. 생산하지 않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다음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산을 해요. 뭘? 경험치와 아이템과 골드를 가서 생산하라고 합니다. 왜? 노가다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노는 일인데 거기에 노가다라는 노동용어를 붙여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투덜투덜하죠. 이거 빨리 깨려면 여기서 레벨업 얼마를 더 해야 되는데 지루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다음 건 넘어가고 싶죠. 이 노가다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귀찮죠. 하기 싫죠. 그때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면 나중에 이제 온라인 시대에 오게 되면 오토마우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오토마우스를 써보신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죠. 아주 단순한 게임의 경우에는 필드에 나가서 그냥 칼질만 하면 이렇게 몹이 죽거든요. 그러면 동전 같은 걸 막 꽂아놔요. 키보드에 공격 버튼을. 그럼 계속 이러고 있으면 회사 갔다 오면 몇 마리 잡았겠죠. 근데 그걸 조금 더 기술을 올려서 USB에다가 이제 일종의 매크로를 심고 그걸 꽂아 놓으면 얘가 알아서 컨트롤을 하면서 몹을 막 자동으로 잡습니다. 이게 자동 사냥의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사냥도 게임사가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용자들이 노가다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노가다를 자동으로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아이템이 인플레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토끼 가죽이 하루에 사람이 잡으면 1000장만 나와야 되는데 서버 전체에 막 10만 장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 가죽 만들어서 팔던 사람은 완전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토 척살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오토 보이면 다 죽이자. 그러니까 이 오토도 발전을 해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토를 판단했냐면 말을 걸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 걸면 대답을 안 하면 오토다. 그러니까 오토는 나중에 누가 말을 걸면 받아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런 또 역사가 있는데 그걸 뭐 여기서 깊게 설명할 건 아니고 어쨌든 노가다라는 과정이 발생을 한 거고 게임 디자인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게임을 그냥 계속 지루하게 하기보다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죠. 오토마우스를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더 쉬운 게 나오죠.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레벨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도달한 게 아까 얘기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과 게임사가 제공하는 인게임 아이템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막 사람들이 현질한다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게임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일종의 딜레마
와도 연관이 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 그러니까 현금을 통해서 아이템 레벨 경험치를 살 수 있다는 과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입장인 건데, 게임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를 가기 위해서 일련의 갈등과 투쟁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 게임이 아니죠.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게 아이템을 사고 뭐 대리를 시키고 혹은 뭐 캐시템이나 레벨업 부스터를 삼으로써 생략이 가능한 뭔가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을 잘못 만든 게임의 경우엔 지루함을 만드니까요. 재미가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거 지루해. 게임이 아니야 라고 해서 스킵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로 제시되는 외부의 개입, 게임 밖의 세계에서 현금이라고 불리는 외부 힘의 개입을 선호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뭐 게임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생각보다 이 과정의 압축이란 걸 되게 자주 보고 있죠.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유튜브로 보면 제일 놀라는 게 무슨 영화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보셨죠? 10분 안에 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해주는 스포 포함, 결말 포함해서 그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그냥 트레일러를 검색하러 갔다가 스포까지 다 맞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은근히 재밌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2시간 영화 보느니 그 10분짜리를 보겠어 라고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과정은 우리에게 좀 지루한 뭔가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여기 뭐 이거 가져왔지만 이게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히트 쳤던 이유도 그거잖아요. 여기는 결말은 안 보여주지만 왠지 이거 보고 나면 영화 2편 다 본 것 같잖아요.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수능 같은 데 보면 문학 총정리도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줄거리 쫙 요약해주고 나는 그 책을 안 읽었지만 어디 가서 읽은 척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과정이 되게 압축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큰 맥락 안에서 게임에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루트로 현질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2가지 입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현질이 재미없고 문제 있고 게임을 망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현질로 돌아가는 게임이 일매출 150억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재미가 없는데 하루에 150억이 결제가 될까요?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과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도 다 나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현금 결제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게임 이후에는 그 레벨업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이 긴 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약간 그 시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20대를 보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노가다가 매우 당연한 온라인 게임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많죠. 수업을 안 듣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데 30대가 되니까 회사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옛날처럼 24시간 레벨업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는 시간이 없는 듯이 이제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이 게임에서 계속 뭔가 상위를 유지하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게임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죠 이제는. 그러면 무슨 선택을 합니까? 돈을 내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니지, 계속 리니지를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런 온라인 게임의 현금 거래를 수행하고 현질을 하는 대부분은 40대 이상이 핵심이에요. 20대, 30대 때 온라인 게임의 재미를 알았고 그 재미를 지금도 유지하고 싶지만 이제는 시간과 체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현금을 때려박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현금을 꽂는 행위 자체가 플레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벨업과 승패에 집착하는 이유에는 현대의 게임에는 온라인 게임에 엔딩이 없다는 점도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엔딩이 있으면 더 이상 현질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여기서 시작해서. 근데 현금을 써서 이 과정을 압축할 수 있어요. 그럼 왜 합니까? 그냥 안 하면 되죠. 근데 지금의 온라인 게임은 엔딩이라는 게 없어요. 이 엔딩이 없다는 건 뭐냐면 가상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과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 온라인 게임들은.
내가 1년을 살면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도 1년만큼의 경험치와 레벨을 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게임은 엔딩이 없는 형태로 다 나오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느 날 대신에 엔딩이란 건 뭐예요? 갑자기 공지가 올라오죠. 그동안 저희 게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예전에 컨텐츠라는 건 원래 가상의 영역이잖아요. 시, 소설, 영화 다 그랬습니다. 가상의 영역에 있을 때는 기승전결이 가능했는데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이게 정말 가상에 있는가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그 구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단순히 컨텐츠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결제라는 시장에서 상품으로서 어떻게 기능하는가라는 구조가 함께 작용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게임에서 레벨은 그래서 무한히 쌓아 올려야 하고 아이템도 계속 뭐 그렇죠. 이번 패치에서 최고 아이템 다음 패치에 뭐 되죠? 똥됩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져요. 왜? 사람들은 다시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새로 쌓아 올리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 이 과정을 갖게 되는 게 현대 온라인 게임들이고 이를 통해서 끝없이 경쟁을 시키죠. 여러분 많이 하시는 무슨 그런 거 있죠.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해서 내가 내 기지 짓고 막 올리고 있는데 그런 기지 보면 꼭 뭐예요? 남의 기지를 침략해서 자원을 뺏어오는 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지가 털리면 다음날 아침에 게임에 메시지가 와 있어요. 성주님, 성이 약탈당했어요. 복수하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계속 시킵니다. 왜? 무한하게 싸우니까. 이 무한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한 발 더 레벨업을 해야 될 니즈가 생기는 거고 그 니즈는 게임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현금 결제를 통해 갈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40대, 50대 시간은 줄고 돈만 남는 사람들이 새로운 놀이 형태로 게임 안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난 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잘 보여주는 게 요 표예요. 요건 이제 왕이 되는 자라고 아마 여러분이 광고를 굉장히 지겹게 보셨을 게임이에요. 그 중국 게임인데 좀 이상한 광고 하죠. 무슨 후궁을 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연구를 한다고 그 게임을 해봤습니다. 현질까지 하면서. 참 씁쓸한데. 저는 뭐 여기 그 비교할 만큼도 돈을 못 썼어요. 제가 그런 돈은 없는데 여기는 VIP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쓰이는 이제 자원들이거든요. 원보라는 게. 근데 이거를 VIP, 그러니까 그냥 원보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중국 게임의 특징이 VIP라고 해서 아예 한 달에 얼마씩을 내면 기본으로 이 자원들을 줍니다. 한 달에 얼마씩. 이거를 재밌어요. 중국에서는 VIP 시스템으로 이렇게 매달 얼마씩 꽂아주는 걸 좋아하고요. 일본에서는 여러분 가차라고 아시죠? 뽑기, 확률. 일본에서는 그걸 좋아해요. 그럼 한국은 둘을 섞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일 문화사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이 원보라고 불리는 자원이 원래는 게임 안에서 얻어야 되는 무엇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얻을 수 없죠. 다른 자원이랑 또 교환이 되긴 하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냥 VIP 시스템 쉽게 결제를 하는 거예요. 금액 나오죠. 여러분이 쉽게 결제할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이런 금액들을 결제를 하고 누군가는 왕이 되려고 해요. 그 안에서. 근데 왕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게임사가 장사가 안 될 것 같죠. 이 왕이 되는 자는 5,000개의 서버를 갖고 왕을 5,000명을 만들죠. 네.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게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시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는 아까 왕이 되는 자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PC방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PC방 프리미엄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게임하지 말고 PC방에 와서 게임하면 프리미엄 특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죠. 던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PC방에서 하면 뭐 코인 무제한을 준다거나 PC방에서 몇 시간 이상 플레이했을 때 떨어지는 아이템들이 있고 이게 패치마다 굉장히 강력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이제 B2B 결제가 나는 거죠. PC방에서 결제를 하고 그게 이용률에 반영이 되고 그는 이제 B2B 매출로 먹고 근데 당연히 회사니까 B2B 매출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형태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PC방 혜택 같은 걸 줘요. 수리비 무료, 성공률 증가. 이런 거는 이것도 사실 일종의 현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게임 밖에 내가 PC방에 가서 플레이하면 이런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리를 옮기는 것도 일종의 현질이에요. 그리고 PC방 프리미엄 요금제 같은 걸 이용할 경우에 혜택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심지어 서드파티도 있습니다. 아예 이 PC방 혜택이 좋으니까 네 계정을 열어주면 PC방에 24시간 접속시켜줄게 라는 서비스도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PC방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사업자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게임 안의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 밖의 이슈예요. 근데 게임 밖의 이슈지만 계속 게임 안에 개입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현질이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의 게임 플레이라고만 생각했던 어떤 개념이 새롭게 하나의 분화를 이루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게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항상 상업적 기반이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 상품의 유통 방식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온라인 게임이 되고 멀티플레이가 중심이 된 순간부터 이른바 매직 서클이라는, 기존의 게임은 그랬죠. 그러니까 팩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실의 일과 완전히 분리됐죠. 그 가상 공간은 정확히 동전 한 코인으로 이 공간 전체를 사는 개념이었어요. 책을 사고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이. 근데 인게임 결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그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실은 애매해졌다는 겁니다. 옛날 게임은 게임 텍스트와 이용자가 관련 짓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와 숙련도라는 두 개의 기량이 고전적 플레이, 소위 말해 난이도와 숙련도가 직접 부딪혀서 승부를 보는 어떤 순간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온전히 가상의 공간이었죠. 근데 지금은 현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에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현질이라고 부르면 좀 그렇잖아요. 또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현질이라고 쓰면 혼납니다. 그래서 납금 플레이는 어떠냐? 우리는 보통 과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과금은 아니죠. 과는 부과할 때의 입장이고, 부과에 대해서는 납부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표현으로는 납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납금 자체가 고전적 플레이와는 또 다른 경계에서 플레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현질이라는 걸 플레이의 일환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죠. 왜 이걸 플레이 안에 두려고 하냐? 사실 이 개념은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비로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락실 때 이걸 겪어봤어요. 뭐냐? 이 화면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블 드래곤이라는 굉장히 재밌죠, 이 게임. 여기를 잘 보세요. 컨티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원래 아까 얘기했죠. 한 코인이 주는 가치는 플레이어의 숙련도에 좌우된다 그랬어요. 내가 게임을 못하면 금방 끝납니다. 근데 이 벨트 스크롤이라고 해요. 왼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가지고 흘러가는 이 게임의 경우엔 실력이 낮으면 어때요? 첫 판 하다 자꾸 죽어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숙련도는 쌓이겠죠, 그동안. 그러면서 끝판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쌓이겠지만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뭐 게임을 정말 못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컨티뉴 플레이라는 게 주어져요. 이거 오락실에서 다 보셨어요. 내가 죽었을 때 다 이렇게 멍든 얼굴을 하고 컨티뉴 한 다음에 9, 8 나오는 거 있죠. 그때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소위 말하는 이어하기가 됩니다.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게임을 못해도 숙련도가 낮아도 현금을 더 넣으면 나는 끝판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있었던 개념이에요. 옛날부터. 그리고 익숙해요. 심지어 멀티플레이도 그랬죠. 스트리트 파이터 둘이 대결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락실에 왜 스트리트 파이터가 유행을 했냐면 오락실의 회전율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숙련도가 높으면 아까 얘기했죠. 너구리 같은 건 평생 합니다.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는 동전 2개가 들어가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동전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업장의 회전율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약간 꼼수도 피죠. 그래서 막 시간을 빠르게 흐르게 한다던가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업장 회전율 상황에서도 동전은 계속 소모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한 번에 코인을 써서 졌어요, 상대에게. 또 9, 8 나옵니다. 컨티뉴. 이어할 수 있는 거죠. 현금을 통해서 숙련도의 부족을 극복하는 방식은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지역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게임 있죠. 비행기 슈팅, 라이덴이나 뭐 1945 같은 걸 하다 보면 죽어요. 이렇게 내가 죽었으니까 그 죽으면 뭐 슈퍼 아이템 뿌려주고, 너 더 할래? 컨티뉴 뜨죠. 거기서 이으면 어떤 지역에서는 아저씨 그걸 왜 이어요? 졸렬하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지를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이어서 끝판 보려고 아침에 간대요.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시간에 가면 내가 1,000원이건 10,000원이건 이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은 그래서 디지털 게임, 그러니까 상품으로 등장한 디지털 게임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꼭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질이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납금 플레이라는 조금 고상한 용어로 넘어왔죠. 그럼 이제 얘가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납금 플레이라고 정의된 이것은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이 아까 얘기했죠. 놀이 생산으로부터 생산과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놀이라는 공간에 쑥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오락실 시절의 컨티뉴 플레이 같은 경우 놀이는 순수하게 그냥 노는 행위였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걸 갖고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온라인 시대에 넘어오면 어때요? 놀이를 통해 만들어진 부산물인 아이템이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기도 하죠. 그럼 궁금한 거예요. 진명황의 집행검이 실거래가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투여한 플레이 시간은 노동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죠. 그걸 뭐 정부 관료는 거기다 대고 이제 그러면 노동이니까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놀이가 현질 납금 플레이의 시대에 들어오면 그냥 놀이가 아니라 노동과 뭔가 엮이는 되게 애매한 지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소비의 측면에서는 어때요? 고정된 금액으로 매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이라고 해볼 거예요. 가상의 권력. 그것을 위해서 추가적인 현금 소비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기존에 없었던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가치로 받아들이고 소비하고 구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사의 이윤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용자 간의 거래였던 서드파티 매출이었던 아이템 거래가 다시 게임사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재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크게 올려주는 공헌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놀이는 그래서 그냥 놀이로 있질 않고 이제는 매우 원래부터 갖고 있던 디지털 게임이 갖고 있던 상품적 속성과 더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비물질 노동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정치 경제학, 소위 말하는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에서 상품이란 건 뭐였냐? 이제 물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노동을 통해서 이것의 가치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가 자본에 의해 착취되는 그 과정이 설명됐었는데, 비물질 노동, 인지자본주의에서는 현대의 디지털 혹은 지식 서비스로 대표되는 이 과정에서 이 정치경제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사실 게임에서 만들어지는 아이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진명황의 집행검 3,000원을 막스주의 노동가치론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노동이면 그 사람이 놀이했던 것.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놀이와 노동은 상호 배타적인 의미였단 말이에요. 놀이면 노동이 될 수 없었어요, 예전에. 노는 거 노는 거고 일하는 건 일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놀이와 노동이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강조했던 세 번째 이야기가 이거죠.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형태로 우리의 모든 디지털 활동이 엮여있기 시작을 했고, 이걸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플랫폼 속에서 이용자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게임에서 숙련도라고 표현했던 어떤 지점은 이제 산업에게 포획됩니다. 아까 잠깐 오락실 시절 얘기를 했죠. 오락실의 고수는 동전 하나로 게임기 하나를 완전히 점유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이었고, 오락실 주인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동전을 주고 그냥 너 나가 라고 했었죠. 오락실 주인의 수익과 게임 이용자가 놓은 동전 코인의 가치가 계속 경합을 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용자에겐 숙련도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난이도에 맞설 수 있는 그 숙련도라는 건 이제 의미가 점점 없어집니다. 레벨과 경험치와 아이템은 여러분의 몸에 쌓이지 않아요. 옛날 오락실의 오락은 계속하면 자기 몸에 쌓였습니다, 숙련도가. 지금은 어디에 쌓여요? 서버에 쌓여요. 그냥 이 사람의 플레이 시간으로. 이게 또 함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스마트폰의 불편한 조작 인터페이스죠. 여러분은 스트리트 파이터 2의 복잡한 조작을 터치 스크린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건 매끄럽죠. 왜냐하면 스틱을 잡았을 땐 내 손에 피드백이 오거든요. 스틱을 돌리면 여기까지가 돌아갔다는 걸 내 촉각으로 느끼고요. 버튼을 눌렀을 땐 이게 어느 타임에 눌렸다. 사실은 피드백 과정이에요. 잘 보면 그냥 입력이 아닙니다. 근데 터치 스크린은 그게 안 돼요. 피드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정밀한 컨트롤이 안 돼요. 승용권을 여러분은 이걸로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승용권 커맨드 아시죠?
올렸다 내렸다 반만 올리죠? 이게 여기서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촉각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의 숙련도 자체가 서버 클라이언트 플랫폼 체계에서는 더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숙련도가 개입하지 않을수록 더 이득이 되거든요. 왜 너희 몸에 숙련도가 쌓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한테 쌓으면 자기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 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균 레벨이 얼마니까 아예 게임 난이도를 이만큼 더 올리면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 얼마만큼의 현질이 더 될 거예요. 왜? 숙련도는 이제 이 간극을 메꿀 수 없으니까. 그 간극은 이제 순수하게 게임사의 영업 이윤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번째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결국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했죠. 구매에서 대여로 바뀐 거, 온라인 시스템이 들어온 거, 뭐 심지어는 촉각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딱 하나. 기존에는 우리는 게임이란 건 완전히 가상의 영역이었어요. 그 안에서 뭘 하든 그냥 마지막에 내가 하이스코어에 이름 새기는 정도가 현실로 넘어오는 약간의 결과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게임의 결과물로 중형차를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작업장이라고 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건비 싼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아이템 파밍만 합니다. 왜? 아이템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가상 공간에서만 작동하던 뭐가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치환 가능한 뭐가 되기 시작했고,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게임이란 공간, 온라인 게임이란 공간을 정말 가상으로만 둘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게 가상화폐, 메타버스, NFT, P2E예요.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엄청 뉴스에 크게 나왔고, 많은 게임사들이 앞으로 우리는 P2E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보면 아까 얘기했던 저 도둑놈들, 또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지금의 디지털 플랫폼이 이쪽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플레이와 언이 애초에 상호 배타적인 개념인데 붙을 수 있나? 정말 동남아에서 많이 한다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죠. 제가 해봤는데 이것도 초기 비용이 한 100만 원 들어요. 캐릭터를 내가 사야 되거든요. 게임에 들어가려면. 근데 한 마리에 30만 원 정도에서 3개를 사야 되는데, 리니지 할 때 잠깐 얘기했죠. 3개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내가 비슷한 값에 다시 팔 수 있다는 게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NFT로 나오는 캐릭터거든요. NFT, P2E, 디지털 게임의 아이템 거래, 현질 다 포함해서 이 상황은 되게 웃기게도 가상의 뭔가를 자꾸 가치로, 현실의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 메타버스 이것저것 제가 요새 나온 얘기를 다 써놨지만, 사실은 게임이 지금 겪고 있는 납금 플레이라는 변화에서 겪고 있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금이 개입하는 납금 플레이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던져주는 의미 변화죠. 그래서 처음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이 얘기가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게임 연구에서는 플레이보라는 용어를 가끔 써요. 놀이노동이라고 하죠. 플레이와 레이버를 섞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놀이노동이 작동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그냥 아이템과 레벨업을 했는데 그게 현금으로 되니까 노동이 아니냐? 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게임에서 멀티플레이 하죠. 이렇게 해봅시다.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내가 멀티플레이를 해요. 근데 원래 게임은 내가 1인용으로 할 때 나를 상대해줄 AI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됐었죠. 근데 멀티플레이 시키면 어때요? 그걸 만드는 노동이 사라집니다. 그걸 누가 대신해요? 나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대신하죠. 나는 온라인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지만 한편으로 누군가의 놀이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노동이죠. 근데 그 노동의 가치는 어디로 갈까요? 이런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지금 동남아 쪽, 그 다음에 중국 연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계속 아이템만을 만들고 그거를 거래소로 넘겨서 현금화하는 과정들이 있고, 여기가 심지어 다른 이슈가 또 나오는 게 뭐냐면 AI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동 사냥 매크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그 인건비보다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오토가 돌기 시작을 해요. 이런 문제도 이제 게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제, 여기는 놀이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생산하는 공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가상의 놀이, 현실의 노동이라는 기존의 두 개의 이분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마켓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게임사도 팔고, 유통사, 앱스토어도 팔고,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뭐 NFT 나오니까 이제 게임 밖에서도 팔아서 그걸 다른 게임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소위 말하는 그 게임사의 게임들이 갖고 있던 각각의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리니지 세계에서 최고의 무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가면 통용되지 않았죠. 근데 NFT는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리니지 최고의 검을 와우에 가서 팔 수 있어. 라는 게 NFT의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컨텐츠 안에 그 상상하던 가상세계는 없어지고 있죠. 어떤 의미로는. 이 안에서는 일단 기승전결이 없어졌죠. 엔딩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모험이란 건 현금으로 치환 가능한 뭔가가 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이게 정말 놀이인가? 라고 스스로 의심을 해도 괜찮을 만큼 이상한 놀이일지 노동일지 모를 어떤 순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현질이라고 부르는 어떤 내용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네요. 하나 더 있네요. 이건 그냥 정리예요. 그래서 다 섞이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도 애매하죠, 지금은. 노동과 여가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원의 문제, 가상과 현실도 경계를 잃고 있고, 이게 사실은 되게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가 생산이고 생산이고 소비인 아무것도 경계가 없는 어떤 시대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옛날이 좋았지, 나 때는 말이야 게임이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는 또 이게 좋아요. 나는 게임할 시간 없는데, 돈으로 사는 게 좋은데. 그래서 어떤 가치 판단을 지금 하자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생산과 노동의 이야기만 했잖아요, 기존에. 근데 놀이의 영역에서 역으로 생산과 노동이 새롭게 겹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 네, 강사님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올라오면 온라인 질문 말씀드릴까요? 올라오나요? 하나 있는데 예. 계정이나 아이템 캐릭터를 사는 납금 플레이하고 고전적인 컨티뉴 플레이어의 납금 플레이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네, 다르죠. 가장 간단하게는 계정을 산다, 아이템을 산다라는 건 결국 플랫폼에 포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레이의 숙련도라는 게 서버 시대에는 그 안에 축적되는 뭔가로 됐고, 그 축적되는 걸 기반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컨티뉴 플레이는 조금 순한 맛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개입은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어쨌든 플레이의 숙련도가 높으면 굳이 컨티뉴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언가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납금 플레이라는 개념에선 같지만 그게 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플레이되는 현장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네. 제가 사실 최근에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레벨 노가다를 네. 싫어하는. 네. 그러니까 이전의 게이머들도 레벨 노가다가 지루하긴 했지만 네. 결국은 레벨 노가다를 거쳐야만, 어려움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그 꼴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지루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희열감도 더 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그 희열감을 얻기 위한 지루함이 굳이 필요하냐 예. 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단순화할 수 있지만 그게 그냥 요즘 세대, 요즘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게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도 아니죠. 그냥 이제 현상인데, 요즘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유튜브 같은 경우도 숏폼 콘텐츠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이제 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되게 스낵형 컨텐츠는 스포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결말은 다 아는데 어떻게 가는지 그냥 보겠다예요. 과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뭔가 반드시 거쳐야 될 무엇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굳이 그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로 미디어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막 엄밀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아 저게 트렌드 아닌가? 라고 제가 보는 건데 굳이 그 힘든 과정을 겪지 않아도 우회로가 충분히 주어지는 게 지금의 매체의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영화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극장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영화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 몰입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저는 좀 몰입 심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옹박 같은 거 보고 나면 계속 막 사람들이 로킥을 합니다, 집에 와서. 근데 그 옹박을 10분짜리 그 유튜브의 소개 영상 뭐 결말 포함으로 보면 로킥이 나가진 않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10분 안에 난 이 내용을 다 봤다라고 느끼게 되는 우회로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현대인은 과거보다 현대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더 없죠. 그러니까 2시간 반을 그냥 앉아서 뭔가 오롯하게 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인가? 또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우리는 PC에서는 Alt 탭, 스마트폰에서는 그 더블 탭 해갖고 다른 매체들 계속 같이 보게 되고 심지어 요즘 TV는 어떻게 봅니까? 게임 제가 그 노년 게이머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은 다 어떻게 플레이 하시냐면 어머님들은 일일 드라마 보면서 게임 하세요. 2개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일일 드라마도 그렇게 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애초에 딴 일 하면서 보는 드라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청각 매체라고 하는데 시각이 어떻게 다뤄지냐면 중요한 장면만 화면을 보라고 시그널을 줍니다. 여러분 일일 드라마 보셨으면 아침 드라마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대사를 쳐요. 계속 상황을 귀로 알 수 있게. 그러다가 그런 거 있죠. 왜 이러세요 장모님? 이러면 따라라라 피아노 음악 나오면서 여기서 화면을 보라고 딱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게임을 하던 뜨개질을 하던 빨래를 개던 화면을 봐요. 컨텐츠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시간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컨텐츠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더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한 방을 때리고 매출을 빼자라는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고 그게 현대 미디어의 일반적인 트렌드 경향성이라면 게임에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우회로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과정은 점점 더 지루하고 바보 같은 무언가로 가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사실 그 과정 자체를 유지하는 게임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뭐 올해 나온 엘든링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죠. 그냥 계속 죽으라고 하죠. 근데 그 게임에도 우회로는 있어요. 다크 소울, 그러니까 엘든링의 전 버전이 이제 다크 소울이었는데 거기서는 여기서 막히면 그냥 계속 꼬라박으면서 숙련도를 올려야 됐거든요. 근데 엘든링에 오면 우회로가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막히면 다른 무대를 가면 됩니다. 조금 낮은 난이도로. 이런 식으로 순한 맛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회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루해? 우리가 우회시켜줄게요. 왜? 자본의 입장에선 그게 더 수익이 나니까요. 온라인 질문이 더 이상 없는데. 아, 네. 하나만 더. 예. 질문. 그럼 하나만 더. 이건 약간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사실 최근에 전 세계 게임들에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게임 안에서의 PC향, 예. 정치적 올바름 관련된 논쟁이 굉장히 거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좀 제약할 수 있다.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한 영역이었는데 이런 논쟁도 사실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지나치게 게임의 세계들이 정형성에 갇혀 있었던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데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스트리밍 된 상황에서 진짜 안 봤는데 네. 근데 들어왔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자면 뭐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특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매체가 오랫동안 서브컬처 시절에 있을 때 굉장히 우리 사회 소수자들에 대해
심하게 재현한 건 사실이죠. 문제가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프린세스 메이커 2에서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놀란 게 그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내가 키우는 딸이잖아요. 근데 용사 수련을 나갔다가 어디 마왕한테 패배를 하게 되면 강간을 당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매력이 올라가는 스테이터스 변화를 줘요. 매우 문제가 있고 지금은 그렇게 만들면 못 팝니다. 과거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많았고요. 다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GTA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범죄, 성, 폭력 뭐 대표적인 게임이죠. GTA는 근데 의외로 지킬 걸 지키는 게임이라는 점도 있어요. 왜냐? 첫 번째로 GTA의 모든 폭력 장면에 아예 그 게임 안에 아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동은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이드는 거긴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인종차별 심하고 막 폭력 난무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인종 다양성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을 표현하려면 게임 리소스를 엄청 쓰잖아요. 근데 네가 게임 사양이 되면 이걸 더 땡기면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인종과 성별과 헤어스타일이 다 뒤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막장인데 나름 뭔가 가이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뭐 100%다 잘한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특히 재연 매체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건 저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변증법적인 거죠. 그 논쟁을 통해 계속 우리가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거기서 안 된 아직 수준에 못 미치는 걸 더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매우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꾸준한 가이드와 비판, 그리고 그것을 제작업체가 수용하고 소비자도 수용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동적인 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또 좋은 예가 될까요? 갑자기 좋은 예가 안 떠오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을 갖고. 그러니까 요즘 게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그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묘사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난리가 날 텐데 라는 인식까지 생겼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게 엄청 반영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가치와 윤리의 얘기로만 할 수 없는 이유는 어쨌든 게임사가 최근 들어서 정치적 올바름의 목소리를 재현에 실으려고 하는 이유에는 시장의 소비자 변화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게임은 서구, 젊은, 백인, 남성의 매체였죠. 그때는 아무렇게나 표현도 됐던 게 이제는 시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더 이상 매출 확장을 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소위 말하는 트리플 A급 게임들은 그걸 엄청 고려해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활동과 정치적 목소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경합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다. 아직까지 미진한 점은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디그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그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미래에 조금 더 희망을 실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마지막에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놀이와 노동의 경계가 무너지는 흐름을 부정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적응해야 하는 문명 진화 과정일까요? 라고 한번 써주실까요? 이거는 뭐 일기의 게임 연구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연구 진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동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게 제일 힘들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의 측정이라는 게 불가능해지잖아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은 요즘 또 코로나 이후엔 재택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노동 시간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 안 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게임 연구자 입장에서라면 저는 시간 측정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본질 자체가 섞이고 있는 상황에 매우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뭐 그런 게임을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에 배틀그라운드를 한참 할 때 아이템을 한번 뽑았어요. 상자를 열었는데 무슨 가죽 자켓이 나왔는데 그게 스팀에서 현금가로 15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저 바로 팔았거든요.
15만 원이 생겨갖고 그걸로 막, 와, 이게 대박! 막 이랬는데, 심지어 나중에 하나 더 먹어서 30만 원을 벌었는데, 그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는 배그를 재밌게 했단 말이에요. 놀이를 했어요. 근데 수익이 나왔단 말이죠. 놀이로 봐야 되나, 노동으로 봐야 되나, 이 문제. 근데 아까 질문 주신 건 그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 보다는 이런 변화에 결국 누군가가 영향력을 미치는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기업은 이걸 이용해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악당 같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모두가 너희는 테마파크에 가서 놀아. 근데 그 결과물, 부산물을 뭔가 기업은 팔아 제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따라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결과물이 결국은 여기서부터는 정치적인 해석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누구에게 유리한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